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속 내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에 놓인 빈관 앞에서 4명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죠. 건배. 고생들 했다오. 시어머니 정춘자가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팔자 한번 제대로 펴보자. 사실 알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날 텐데. 팔자 참 기구해. 젊은 여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받았습니다. 하긴 내 사람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관 속에는 시신조차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성철이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어요. 물에 떠내려가서 못 찾았다니까 더 좋지 뭐.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찬란한 역광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 뒤로 경찰들과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섰죠. 소주잔을 든 4명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정춘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죽었어야 할 며느리가 살아서 서 있었으니까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공기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시죠? 그녀는 한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윤은 26에 결혼을 했어요. 작은 예식장, 10명도 채 안 되는 하객. 신부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죠. 신랑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오시지 못했어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연락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신랑 측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부모도 안 오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고 부모님은 그런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 어머니의 물음과 우린 내가 사업을 이어받길 바란다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스스로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 자유로움이 좋았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박재민을 만났습니다.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시작이었죠. 그는 친절했고 따뜻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의 그 말이 서윤의 마음에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석 달 뒤 재민이 청혼했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내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작은 예식장, 대여한 드레스. 재민은 물었죠. 부모님은 초대 안 해요. 서윤은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서요. 라고 말했고 그는 그래, 그럼 우리 둘이서 시작하면 되지 라고 웃으며 받아 넘겼어요. 그때만 해도 서윤은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혼자 대기실에 앉아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던 서윤은 마음이 설렜어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그 설렘은 첫 시댁 식사 자리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죠. 장소는 시댁이 운영하는 족발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와야 할 거야. 명절은 당연히 오는 거고 시아버지 박성철이 소주잔을 채우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댁 부모님은 왜 안 오셨다고 서윤이 망설이며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더니 결혼도 반대하셨거든요. 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자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정춘자와 박성철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부모 도움도 못 받는 백화점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았겠네. 정춘자의 말에는 동정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신혼집에서 재민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착하시잖아. 앞으로 잘 지내자. 서윤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재민은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완전 호구야. 부모 연락도 끊고 혼자 사는데 뭐. 맞아. 계획대로 진행해. 이제 시작이야. 이 벽 너머로 흘러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됐다. 그 순간 깊은 잠에 빠져 새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서윤의 잠옷 소매 끝이 아주 살짝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착각이었겠죠. 그녀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인데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신혼생활은 마치 빠르게 회전하는 회전목마처럼 시작됐어요. 서유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백화점에서 미소를 짓고 저녁 8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는 매일 고생했어라는 말로 그녀를 맞았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은 결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정춘자의 전화가 걸려왔죠. 서윤아, 내일 시간 되지? 집에 좀 와오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김서린 족발집 주방에서 서윤은 시댁 식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춘자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집안 얘기 좀 해야겠더라고. 이 족발집 25년 동안 피땀 흘려 운영했어. 고생 많이 했지. 그러고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근데 며느리 들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너 부모한테 도움도 못 받잖아. 백화점 월급쟁이 주제에 시집 왔으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아? 효도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박성철이 거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돈이 최선이지. 너 월급 얼마야? 200만 원 정도요. 겨우 그것밖에 안 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정춘자가 비웃듯 혀를 찼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조금씩 보태야 할 거야. 매달 30만 원만. 할 수 있지. 서윤의 목덜미가 얼어붙었지만 고개는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잘 생각했어. 정춘자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재민에게 말했고 그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200만 원 월급에서 30만 원이 사라진다는 건 서윤에게는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왔고 서윤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며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녀는 주방에서 쉼없이 움직였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는 동안 정춘자의 날카로운 지적이 그녀의 등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해? 빨리빨리 해야지. 답답하네.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도 정춘자는 반창고를 붙이라고만 했을 뿐 쉬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죠.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윤은 주방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은 잘해. 글쎄, 부모 도움도 못 받는 애라 걱정이야. 백화점 직원이 뭐 대단한 줄 알아? 월급 고작 200만 원인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설거지 소리만이 그녀의 분노와 수치심을 삼켜버렸죠. 주말이면 주말마다 족발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새벽부터 시댁으로 불려가 뜨거운 가마 앞에서 고기를 삶고 커다란 칼로 족발을 썰었습니다. 손바닥은 뜨거운 김에 대어 빨갛게 물들었고 손가락엔 상처 자국이 점점 늘어갔어요. 어머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라는 그녀의 조심스런 질문에 정춘자는 냉랭하게 대꾸했습니다. 쉬긴 무슨, 아직 반도 안 했어. 우리는 몇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사이 서윤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백화점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아요라고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춘자의 요구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서윤아, 생활비 좀 더 올려줄 수 있지? 50만 원만. 서윤의 목소리가 멈칫했습니다. 50만 원이요. 왜, 못해? 우리가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통장 잔고를 바라보던 서윤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재민에게 털어놓자니 그는 분명 또 부모님의 편을 들 테였죠.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의무감 사이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그마한 의문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가족인가?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버릴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 퇴근한 그녀를 반기며 신혼집 거실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서윤아, 우리 보험 하나 들어야 할 것 같아.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어두운 그림자의 서막이었습니다.
앞으로 애 낳으면 학자금도 필요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들잖아.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애 재민의 말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미래, 그 말이 그녀를 움직였죠. 전문 용어로 가득한 두꺼운 서류 더미 앞에서 서유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어요. 한 장, 두 장, 모두 15장이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고마워. 내가 회사에 제출할게. 재민이 서류를 챙기며 지은 미소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서유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녀가 모르는 곳, 어두운 카페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됐어? 응, 서명 다 받았어. 정춘자가 재민이 건네준 서류를 펼쳐보자 눈빛이 빛났습니다. 사망보험금 30억 원 수익자, 배우자. 잘했어.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면책 기간만 넘기면 돼. 그럼 다음은 재민의 물음에 정춘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입을 열었죠. 이소연. 재민의 친구라고만 소개된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출렁다리가 좋아요. 사람 많을 때 가족 나들이 가는 척하고 난간이 낮아서 살짝만 밀면 끝이에요. 발이 헛디뎠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고로 위장하는 거네. CCTV도 없고? 없어요. 목격자들도 순간적인 실수로만 생각할 거고 세 사람의 술잔이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30억 원이라는 숫자 위에 한 여자의 목숨이 가볍게 올려져 있었죠. 1년 뒤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 정춘자의 웃음소리가 카페 구석까지 메아리 쳤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서윤을 깨웠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출렁다리 있는데 경치 좋다던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렁다리. 어젯밤 그녀가 문틈 사이로 흘려들은 대화의 키워드가 머릿속을 스쳤죠.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가족 나들이 갈까?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시거든. 재민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미소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 잠든 사이 서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죠. 그녀는 재민의 서류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서 어제 서명한 두꺼운 서류 전체를 꺼냈습니다. 적금, 연금이 아니라 사망보험이라는 단어가 눈에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쓰인 금액, 30억 원 유수익자, 박재민. 가장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면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험, 출렁다리, 1년. 조각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완성된 그림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공포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치명적인 냉정함이었어요. 증거가 없어. 더 지켜봐야 해. 다음 날 서윤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 그녀는 2년 만에 스스로 끊었던 문을 두드리러 가고 있었죠. 한태성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따님이라고 전해주세요. 로비 직원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뒤로 한 채 서윤은 3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회장실. 창 너머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앉아라. 2년 만에 대면. 아버지는 딸의 창백해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보자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돈 서윤은 참았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족발집의 학대, 생활비 갈취, 그리고 30억 원의 보험과 출렁다리 계획까지. 회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빙하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멀스멀 스쳤습니다. 죽을 뻔한 걸 알면서? 이건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한태성은 즉시 전화기를 들어 사람을 불렀습니다. 변호사 3명,
즉시 소집해. 형사 전문가 포함해서. 그리고 보호 인원도 붙여. 내 딸 지킬 사람 지시를 내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자버지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처리한다. 넌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보고해.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꼭 잡았을 때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윤아,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살아 있어야 한다. 명심해.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평소처럼 재민을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 손이 아파서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쥐어져 있었죠. 작은 녹음기.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한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마지막 전장은 그녀 자신의 장례식장이 될 운명이었죠. 살아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냉정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부터 서윤은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 다정한 아내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를 외치고 퇴근하면 재민이 준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족발집으로 향해 뜨거운 가마 앞에서 땀을 흘렸죠. 정춘자의 핀잔과 박성철의 무관심도 변함없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녀의 고개 숙임과 감사 인사 속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전한 첩보원처럼 서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재민이 화장실에 들어가 긴 통화를 할 때면 그녀는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출렁다리 위치 확인하러 갈까? 위험하지 않겠지.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죠. 시댁에서 식사할 때면 정춘자와 박성철이 나누는 대화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건물은 어디다 살까? 족발집은 당연히 접어야지. 그들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증거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녀는 병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는 항상 강남의 그 초고층 빌딩을 향했죠. 30층 회장실은 이제 그녀의 작은 작전본부와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버지한테 성은 딸이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3명의 변호사가 서류를 파악하고 있었죠.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이소연이라는 여자가 계획에 깊숙이 관여해 있어요. 출렁다리 주변 CCTV가 없어서 직접적인 영상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동기와 공모 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언제 움직일 수 있나? 조금만 더. 그들이 범행을 실행하려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수나 실행으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이 미끼이자 함정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집에 돌아가면 그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서윤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민이 다가와 안아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1년만 기다리면 된다. 어느 날 재민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을 때 서윤은 침대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년. 당신들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렀습니다. 면책 기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의 움직임이 거세졌어요. 서윤아, 이번 주말에 날씨 좋던데. 출렁다리로 가족 나들이 갈까? 엄마 아빠도 모시고 재민이 식탁에서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살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흥분의 빛내. 좋아요. 서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은 조용히 진동했고 미리 준비해둔 짧은 메시지가 발신되었죠. 아버지께. 드디어 움직입니다. 주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산속 계곡의 출렁다리. 아래로는 깊고 빠른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와, 경치 진짜 좋다. 정춘자가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일행은 다리 중앙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윤아, 저기 좀 봐. 저기 새들 좀 봐. 정춘자가 다리 난간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을 때 서윤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지금이다. 그녀는 난간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척하며 몸의 중심을 낮추고 발에 힘을 꽉 주었어요. 어디요? 와장창. 정춘자의 손이 등에 닿는 순간 서윤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난간에 부딪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죠. 순간 정춘자의 눈에 스쳐간 것은 패닉이 아니라 차가운 경계의 눈빛이었을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미끄러질 뻔했네. 조심해야지. 정춘자의 비명 같은 연기와 재민이 달려와 붙잡는 손, 그 모든 것이 서윤에게는 느릿한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 괜찮아. 너무 놀랐지? 네.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서윤은 얼굴을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주머니 속 작은 장치가 정춘자의 비명과 재민의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고 있었죠. 그날 밤 서윤은 화장실에 들어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 녹음됐어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잘했다. 이제 우리가 한다. 며칠 후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산속 계곡에서 20대 여성 실종 사고 발생. 수색 중 재민과 시댁 식구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이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정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차례였죠. 빈관을 놓고 장례식을 치르고 보험금을 기다리는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빈관이 그들 자신을 위한 함정이 될 거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편 어둠 속 안전한 곳에서 서윤은 아버지와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장례식장, 경찰, 보험사 조사팀까지 한태성 회장이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아니요. 이제 끝낼 수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으로 위장한 생존자의 복수가 이제 막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종장의 무대는 예정된 대로 고인 없는 장례식장이었죠. 결국 물에 떠내려가서 시신을 못 찾았대. 정춘자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내뱉은 말엔 슬픔이 아니라 편리함이 묻어 있었어요. 뉴스는 공식적으로 서윤의 사망을 추정 발표했고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례식장은 다 예약했어. 빈관으로 재민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흥분의 떨림이 느껴졌죠. 1년을 기다린 끝에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과일이 거의 손에 닿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당일 한서윤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조문소는 썰렁했습니다. 문상객은 시댁 식구들과 몇몇 친척분. 가운데 노인 빈관과 영정사진이 어색한 정적을 내리누르고 있었지만 유족들의 얼굴엔 그 정적을 깨뜨릴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조문이 끝나자 공기가 확 변했어요. 이제 식사나 하자고 박성철이 일어나며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소 옆 별실로 자리를 옮기자 술과 안주가 차려졌죠. 조문객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축하연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건배. 고생들 했다오. 정춘자가 첫 잔을 들며 외쳤어요. 4개의 잔이 기쁨으로 부딪혔습니다. 이제 팔자 한번 제대로 펴보자. 사실 알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날 텐데. 팔자 참 기구해. 정춘자의 농담에 젊은 여자 이소연이 폭 소리를 냈습니다. 하긴 우리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관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게 지금 그들에게는 가장 고마운 일이었죠. 물에 떠내려가서 못 찾았다니까 더 좋지 뭐. 박성철이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거침없어졌어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보험금은 언제 나오는데? 한 달 뒤쯤이면 돼. 시신 못 찾았으니 서류 작업만 좀 걸리지. 30억이면? 건물은 어디다 살까? 강남. 분당. 족발집은 당연히 접어야지.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네. 웃을자리가 무르익을수록 그들의 꿈은 더 커지고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웃음소리와 돈 이야기로 가득 찼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나 미련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그저 그들이 부자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편리한 계단에 불과했어요. 정춘자는 홧김에 빈관 앞으로 걸어가 관 뚜껑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유나, 고마워. 덕분에 우리 인생 펴게 됐다.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고 역광 속에서 실루엣 하나가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 뒤를 이어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경찰 제복이 보였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쨍그랑 정춘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성철은 벽에 등을 기대었고 재민은 입을 벌린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소연은 비명을 지를 듯 입을 다물었죠. 걸어 들어오는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창백하지만 확고부동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제 장례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고요한 장례식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시죠? 그녀는 천천히 빈관 앞으로 걸어가 방금 전 정춘자가 두드렸던 그 관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춘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뒤섞인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짓이라고요. 서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뒤에 섰던 남자, 한태성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죠. 내 소개를 하지. 나는 한태성이다. 한서윤의 아버지. 한태성이라는 이름에 박성철의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그룹의 그 한태성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뇌리에 벼락처럼 떨어졌죠. 재미는 말도 안 되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나서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춘자, 박성철, 박재민, 이소연.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냐. 나 안 가. 억울해. 그년이 거짓말하는 거야. 정춘자가 비명을 지르며 버둥댔지만 경찰의 손은 무자비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바로 그날 출렁다리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녹음 음성. 엄마, 실패했어. 다음엔 확실하게 해야 해. 정춘자의 얼굴이 철망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통화 내역, 그리고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출렁다리 인근 민가의 CCTV입니다. 정춘자 씨가 며느리의 등을 밀려는 순간이 선명하게 잡혀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 둘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그들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재민이 갑자기 서윤을 향해 뛰어들려 했지만 경관이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오해야. 나는 오해. 서윤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억짜리 보험은 오해? 출렁다리로 유인한 건 오해? 지금 내 관 앞에서 웃으며 건물값을 계산한 것도 오해. 그녀의 물음 앞에 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30억 원으로 계산했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춘자는 울부짖었고 박성철은 헛되이 발버둥 쳤으며 이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의 꿈이었던 30억 원은 이제 그를 철창으로 향하는 길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서유는 비로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난 피로감이었어요. 아버지 한태성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끝났다. 네, 이제 돌아가자. 두 사람이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사롭게 그들을 감쌌습니다.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자유 아버지,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한태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그것이 그녀가 바라던 진정한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이 며칠 후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춘자 징역 15년, 박성철 징역 10년, 박재민 징역 20년, 이소연 징역 12년. 뉴스는 재벌가 딸 살인미수 사건으로 떠들썩했지만 서유는 더 이상 그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맑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삶이었죠. 한편 감옥의 차가운 방 안에서 정춘자는 벽을 내리쳤습니다. 재민은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고 박성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30억 원의 빛나는 미래는 이제 철창 사이로 보이는 좁은 하늘처럼 먼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건배했던 그 순간 그들이 정말로 마신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몰락을 위한 첫 잔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서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야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롭고 평범하며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다음 커피숍 카운터 앞에 손님이 부르자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핫으로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증기 오르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와 은은한 재즈 음악이 어우러진 작은 카페. 서윤은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그저 서윤 씨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일 뿐이었어요. 몇 달 전에 그 파란만장했던 사건은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차 잦아들었고 서윤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평범한 일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삼았습니다. 저녁이면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으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그런 소소한 나날들이었죠. 서윤 씨, 퇴근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네, 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뵐게요. 일을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죠. 그 자체로 자유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버지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서윤아,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방금 퇴근했어요. 그래. 오늘은 회사 일이 좀 많이 밀려서 혼자 저녁 먹지 말고 회사 근처로 와 같이 먹자. 한태성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무거운 권위보다는 다정한 한 아버지의 그것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집에서 먹을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알았다. 그럼 다음에 보자. 건강 잘 챙겨. 네, 아버지도요. 전화를 끄고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을 지나는데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수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맴돌았죠. 서윤은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내가 지켜낸 평범함.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그날 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서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한 좋은 날이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그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서로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진짜 부녀처럼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깨어나면 내 방 천장을 보고 안도한다. 나는 살아있다. 자유롭다. 그리고 평범하다.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 같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운 서윤은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빛처럼
그녀의 인생도 이제 막 진짜로 빛나기 시작한 참이었죠. 한편 감옥 안에서는 정춘자는 좁은 방 안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만약에로 가득했어요. 만약 서윤이 재벌 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미 소용없는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재민은 교도관을 통해 변호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소할 증거는 없나요? 라는 질문에 변호사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오히려 반성하고 좋은 행보를 보이는 게 형량에 도움이 될 겁니다. 기소연은 매일 울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이제 아무런 동정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견뎌내야만 했죠. 며칠 후 서윤은 카페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서윤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네, 저도 요즘은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거든요. 와, 평소에 커피 좋아하시더니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왜 그렇게 큰 일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동료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취미도 발견했어요. 그녀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서윤의 카페 일화를 들었죠. 서로의 세계가 다르지만 이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윤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새로 나온 소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이 그녀를 감쌌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녀는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크고 격렬한 행복이 아니라 조용하고 지속적인 평화.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서도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속도로 걷는 삶. 한서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이미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만큼 강해져 있다는 것을. 이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삶은 계속됩니다. 평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